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새로 출범하는 대한행정사회 첫 교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저는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에 관해 강의할 박완신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마틴 부버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저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때 여러분 우리 행정사에 교육이 오셨다는 건 여러분 성의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행정사로서 우리 대한행사회 이제 발전을 위해서 또 행정사의 위상도 더욱더 높이고 국가 최고의 전문 자격사로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박완신 교수 제가 이렇게 화면에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또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길래 행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학부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는 석사를 받고 또 이제 전국대 대학원에 와서는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법률학, 행정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사와 꼭 맞는 학문을 하도록 한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다양하지 않아요. 정부 50여 개 부서에 각 행정이 다르듯이 교육문화, 예술, 보건복지, 외교, 통일, 경제, 재정 다양한 행정이 다 있잖아요. 그런 행정이 있듯이 물론 여러분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 있기 때문에 각 여러 학문을 다 전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학 우리 행정사님들의 교수로서 첫 시간 강의하는 이제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공직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2013년도 1회 1기로 행정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 1기로 행정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한 달여간 기본 소양 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받았던 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한 달간 받았지만 받고 나서 바로 서초구청에 업무 신고를 하고 이제 제가 서초구에 법원 앞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업무 신고 확인증을 받아서 바로 행정심판 소망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도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협회 교육장이 없었기 때문에 100여 명 이상 올 때는 대학 강당을 빌려서 했고 오프라인 교육대입니다. 또 그 이하 올 때는 저의 사무실 강당에서 거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이제 우리 대한 8개 행정사협회가 하나로 통합돼서 다시 이렇게 대한행사회로 첫 교육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기계에 이게 좀 물로 인해서 서로 또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잘못된 게 있더라도 여러분 잘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사로서 지금 일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다는 건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행정사로서 일하면서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릴 이제 강의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사의 정의, 비전과 목표, 또 행정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법령,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법, 윤리와 자세, 국민 편입 상담, 행정 컨설팅 이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 덕목 4요소가 있습니다. 지식, 지능, 기술,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인간관계, 자세. 이것이 성공의 97% 또는 85%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사님들이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좋은 협력적 자세로 우리 행정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낙지자 부려 감지자라는 말이 논어에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보다도 이제 감사하는 자가 더 낫다. 저는 이런 말로 바꿔봤습니다. 바로 호지자 부려 낙지자라는 논어의 얘기를 왜? 여러분 행정사가 좋아서 오셨습니까? 좋아서 오셨다면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감사함으로 할 때 우리가 서로 더 행복하고 우리 행정사를 잘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젊어지기도 합니다.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이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상과 열정 이런 걸 가질 때 늙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춘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정사로서 일을 하면서 함께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청춘으로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젊게 사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잠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사의 정의 또 행정의 정의 섬기는 행정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개념은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Public Administration Lawyer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Public Administration, Public은 공공성, 공익성을 얘기합니다. Administration은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장관, 목자, 섬김, 봉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교육연수원장님도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사법 1조의 목적, 국민의 편익을 넘어가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국민의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사님들은 바로 과거에 어떤 직에 있었던 간에 현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고의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여러분 행정사는 국가 최고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본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행정사는 가해 법률가, 가해 변호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가해 법률가, 가해 변호사는 거리의 법률가, 거리의 변호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종로 한복판에 대한민국 행정, 정부 기관이 있는 종로 일가에 바로 있습니다. 거리가 짜죠? 그럼 가해 법률가, 가해 변호사라는 것은 국민과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 로이어, 바로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이런 행정 법률가로서 여러분 최고의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우리 행정사의 위상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봉사해야 된다.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정사로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 4A 파일. 자, 여러분 지금 소리 잘 들리세요? 제 말씀? 강의 잘 들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잘 들으십니까? 들으십니까? 제가 예. 우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에서 줌을 통해 할 때는 좀 이렇게 기계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양해하시고 이걸 잘 극복해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언론이지. 외로워하지 마라. 여러분 행정사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외로운 때도 많아요. 저도 행정사를 시작해 보니까 참 처음에 시작하니까 외롭더라고요. 굉장히 외로워요. 저도 이제 공직에서 있다가 또 나와서 물론 대학에 이제 법정대학의 교수로 또 사이버대 정보시대 이제 한참 총장이 저기 사이버대 한 20개 생겼습니다. 그게 총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비서들이 다 해주죠. 기사들이 다 해주죠. 교수들이 다 이렇게 존경해 주죠. 그런데 나와서 행정사를 하니까 제가 직접 섬기는 자세로 고객이 오면은 커피도 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보람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외롭지도 않아요. 외로울 때는 또 제가 또 음악이나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도 쓰고 또 음악도 발표하고 제가 가곡도 여러 곡을 발표를 해서 불려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정사로서 성공하시려면 이러한 언론이스, 애드벤처 시키 특히 모험도 하지 말아라. 또 이제 애덜터리 요즘에 특히 이제 어떤 성적 문제 이런 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도 됩니다만은 우리 행정사님들이야 뭐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거는 참 조심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조심하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버드대학 심리학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밝힌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사법 2조 4조에서는 이제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일반 행정사입니다. 회사 행정사는 이제 종전에는 기술 행정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회사 행정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행정사가 이제 각 연도별로 제가 이렇게 수를 발표했죠. 우리가 2013년도 처음 이제 제1회로 행정사가 이제 한 6만 6천여 명이 이제 합격을 해서 나왔습니다. 2014년도, 2015년, 2020년까지 약 39만 2,500명, 40여만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 전문 자격사 중에 행정사들이 지금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물론 공인중개사가 뭐 한 5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고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님은 어떻습니까? 다 공직에도 계시고 또 시험도 봐서 열심히 시험 봐서 들어오신 우리 행정사님들 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 참 좋은 우리 자격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상을 높이려면 우리 스스로가 전문성을 길러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혹시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 보신 분. 시험 보신 분이요. 예. 항상 시험 보신 분이 몇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다 대부분 또 아니신 분들은 또 우리 공직에서, 물론 공직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합격자가 발표되면 40만 시대가 훨씬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부 정부 조직기구를 제가 잠깐 여기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를 다 소개해 드리자면 또 이제 뭐하지만 여러분들 다 공직에 계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이 부서마다 우리 행정사가 관련되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 행정부처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 각 공공기관, 여러 기관까지도 우리 행정사들의 업무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가 이제 그 많은 부서들 행정사 업무가 제가 잠깐 몇 가지, 혹시 빠진 부서가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학교 법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또 교육청의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거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교 통일, 외교 문제, 통일부도 저는 통일법인에 관한 것도 한번 관계해 봤습니다. 법인. 법무부 산하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출입관리사무소 외국인청이라고 요즘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 또 국방부, 국가유공자 문제,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는 바로 우리의 감독관청입니다. 그 외에 이제 식품안전청 또 각 부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물론 노무사, 그런데 환경부도 우리가 환경에 관한 문제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도 이제 참여해봤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그런데 환경분쟁에 관한 이런 업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사들이 관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실은 적극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업무가 많습니까? 우리 해양수산부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행정사들이 주로 해야 될 문제죠. 또 중소벤처기업부, 여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가 이제 경영지도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밑에는 천급, 또 이제 천급은 각 또 그 청 단위로 국세청, 세무사, 관세청, 관세사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뭐 별도로 크게 많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위에 또 이제 국가보훈처라든가 이런 국가유공자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되게 업무가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업무가 방대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적극 참여하셔서 각 부서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사의 업무 수행에 이제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 연구입니다.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는 최근에 개정된 법률 문제도 알아야 됩니다. 또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법령 해석이라든가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새롭게 나온 법령들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종합법률 정보를 통해서는 행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판례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 전문 자격증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최고의 법률가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이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업무 수행에 이제 기본 바탕이 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행정심판, 재결, 인용사례, 이런 연구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법도 개정이 되면서 저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자세히 다 읽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보다 보면 우리 행정사 처리해야 될 업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처음 서초동 법원 앞에 소방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개설하자마자 며칠 있다가 외국인이 이제 그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국적 취득을 좀 해달라고 왔어요. 저는 주로 이제 제가 북한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통일 안보기관에 주로 근무하면서 전국적으로 강의도 많이 했고, 또 KBS 방송이나 MBC, SBS도 초기에는 한 10여 년간 꽤 단독으로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글이 나갔고, 그러나 출입국 관련 업무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런 기관에 근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정사를 차리고 나오시면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때 외국인 또 우리나라 국적 취득 문제가 올 때 국적 취득,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문제까지, 양식까지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출입관리사무소까지, 서울 출입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가서 제가 그것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서 양식까지 줘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 규정에 맞게 물어봤습니다. 들어와서 산 지가 3년이 됐느냐. 그때 당시에는 3년이었기 때문에 또 3천만 원 이상의 예금 증상화 현금이나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 어떤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느냐. 본국의 범죄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다고 그래서 바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식을 까지 주면서 그걸 써오라고 했더니 아주 너무 그냥 자기가 시원하게 대답을 잘해줘서 좋다. 아주 상담을 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사로서. 또 공무원에 계신 분들 전혀 처리해보지 않는 일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시험 보신 분들은 아주 열심히 또 잘하더라고요. 공시생활 안 하고 시험만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모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열심히 파고들어서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행정사 업무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법령 문제를 잘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정사가 알아야 될 주요 법령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우리 시험 보신 분들 행정사 시험 과목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차의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행정사한테 꼭 필요하니까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학적인 개념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2차의 민법 계약문,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화 촉진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행정사 실무법의 행정심판 사례, 비송사건 절차법 등 이런 것들이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험 과목 있는 과목들은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된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그러나 이런 법뿐만이 아니라 저는 헌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헌법.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하면서 또 이제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한 6, 7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률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또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헌법만 해도 한 학기 이상 배웁니다. 행정법에서 상학원 뭐 1년 더 이렇게 배웁니다. 민법은 얼마나 많아요, 분야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뭐 하다 보니까 이건 몇 년을 배웁니다. 범위가 넓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뭐 그런 걸 다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또 2시간 동안 강의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란 뭡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 이제 체제를 규정하는 기본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법이 최고의 법이다. 그리고 이제 행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뭡니까? 기본조직. 입법부 조직도 알아야 되고 행정부 조직도 알아야 되지만 사법부 조직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 각 지방자치 조직도 알아야 우리 행정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정부 조직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입법부 기관 공무원들은 우리 이제 그 행정사 자격을 받습니다. 사법부도 행정기관에 근무한 공무원들은 행정사 자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정 조직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헌법 총강에는 민주, 평화, 통일, 이제 국민 행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조, 4조, 5조, 10조 이런 규정이 되어 있죠. 우리 헌법의 총강의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 조직, 또 기본 작용에 관한 것. 그래서 행정사는 이러한 것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주는 그런 직책으로서 이러한 법도 잘 알아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행정사는 정부 조직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부 조직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지방자치 조직이나 기타 각 정부 조직 또 공공조직도 우리가 알아야 행정사로서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와 민법. 민법은 우리 시험 과목에 돼 있고 또 민법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법은 어떤 법입니까? 개인의 권리에 관한 일반 사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법이 절차법이라면 소송법이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있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절차법에 해당됩니다. 민법은 실체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또 이제 일반 사법이지만 특별 사법인 상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행정사와 관련된 예를 든다면은 민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있잖아요. 그러면 공익법이나 비영리법이나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음으로 설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법상 특별사법인 상법상 법인 뭐가 있습니까? 영리법인이죠. 거기는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 법인 설립 업무 영역을 지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업무 범위를 또 반해서 침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와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법률행위와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단독행위란 뭡니까? 행위자 단독 의사 표시로 성립되는 행위입니다. 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들면 재단법인 설립허가라든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를 합치되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제 요즘에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행정사들이 문의가 왔어요. 우리 계약서를 행정사가 다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법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법에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법상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임대차 계약을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매계약서. 예, 손 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또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예, 쓸 수 없다고 한 분도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두 분 다 옳은 얘기예요. 왜? 단순한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합의로 이루어져 가지고 와서 그냥 써달라, 대필 해달라. 그렇죠? 그때는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행정사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쓰더라도. 왜? 매매계약서상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즘에는 계약을 하면은 반드시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거래했다. 그럼 공인중개사들은 거기다 반드시 써가지고 공인중개사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가 중개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개 행위란 뭡니까? 중개 행위라는 것은 집도 보여주고 가격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중개 행위입니다. 행정사가 그런 중개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써주는 계약서는 쓸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중개 행위를 했거나 또 밑에다가 이제 그런 써서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시골 같은 데는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당사자 간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아는 사람끼리 그냥 이제 나한테 사겠다, 네가 사겠다 하면 당연히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가 단순히 쓰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 그때는 또 계약서만 쓴 게 아니라 계약서 써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소유권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법무사한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고로 그런 걸 아시고 행정사로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 계약, 합동행위, 예를 들면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은 합동입니다. 저는 법인 설립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법인 설립행위 중에 재밌었던 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가수, 방송 가수 TV라고 이제 그런 그 법인을 하나 설립해달라 해가지고 갑자기 만나져요. 자기 사무실로 오래요. 협회를 갔어요. 가수협회. 가서 이제 거기 갔는데 한 30분을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자기는 방송에 내보내겠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디서나 인터뷰를 하려면 미리 주제를 주고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갑자기 이렇게 하자고 하네. 옷 복장도 그냥 간단히 하고 왔는데 했더니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행정사님이 또 행정학 박사님이 이걸 해주시면은 자기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인터뷰하시면은 힘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또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얼떨결에 노래까지 가서 불러. 그걸 녹화해야 자기들이 유튜브에도 올려버리더라고요. 왜 이러느냐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우리 행정사님 박사님이 노래를 불러서 하면 가수들이 힘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사실은 이제 가요도 작사도 했고 가곡도 작사해서 이렇게 가곡은 이제 그림건강을 작곡한 최영섭 씨가 12곡을 작곡을 해주셔가지고 세종문화관 예술의 전당에서 한 불려나갔습니다. 유명한 성악가들이 불려서. 저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내가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강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인간관계나 또 누구에 만나서 얘기할 때나 대화할 때나 이런 감성에 호소한다든가 또는 고저 강약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우리가 서로 훌륭한 대화를 열어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사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가곡이나 가요가. 왜? 제가 저작권 등록도 했습니다. 저작권 협회. 그럼 저작권 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작권 행정사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관광부 산하의음악저작권협회 각 저작권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작권협회 등록도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얼마나 행정사들의 이런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사와 행정법. 행정법은 또 뭐냐? 이건 뭐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공무원을 오래 하시니까 행정법에 관한 것 기본적으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이죠. 행정주체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을 의미합니다. 여기 또 조직 작용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행정법에서 행정조직, 중앙정부 조직은 물론이요, 지방자치조직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공공조직도 알아야 됩니다. 작용, 행정관청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위법 부당한 행위냐, 행정관청이 부작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었느냐, 이 전부 행정작용에 해당된 겁니다. 국민과 관계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행정사는 이러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수천 가지가 되죠. 어떤 사람은 3천, 어떤 학자는 이렇게 3천 가지가 된다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뭐 그 이상으로 각 부처가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행정사들과 다 관련된 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으로 하는 몇 가지는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갑자기 들을 때는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귀양에 행정사 차렸는데 에이 내가 모르니까 딴 데 가시오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가 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자유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 법률 유보. 여러분 이 원칙은 꼭 알아야 행정심판서 작성하거나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 원칙에 써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하다 이제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기 때문에 전에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제 행정을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의 잘못한 걸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과연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행정행위를 했느냐, 만약에 부당한 처분을 했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필요하다. 비례의 원칙. 특히 이거는 손실보상 업무에서 비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공익과 사익의 비례가 적당한지. 예를 들면 토지보상 업무하는 사람들. 어떤 공적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개인의 토지가 침해가 됐어요. 그게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공익과 사익의 적정한 비례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상은 조금 해주고 공익만 더 생각한다면 그것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이런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심판도 할 수가 있다. 행정자기구속의 원칙. 행정기관은 자기가 얘기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항상 오늘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도, 내가 교수님들 모시고 강의할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수는 신뢰를 줘야 된다. 신뢰성. 여러분, 국민에게 상담을 할 때도 반드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어떤 땅을 기증했다고 해서 거기다 특혜를 줘가지고 뭐 좋은 건물을 짓도록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있다. 자, 행정행위, 행정처벌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청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자, 이것이 민법상 법률행위와 다릅니다. 권력적 단독행위라는 의미가 행정법상 행정행위입니다. 민법에는 뭐가 있어요? 민법상 법률행위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그렇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과 구별되는 행동이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민법의 법률행위의 원칙 그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개인의 의사표시를 존중해 준답니다. 물론 권력적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어떤 의사가 먼저 앞서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의사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행위의 특수성, 법에 적합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내용 실현이 담보돼야 돼요. 행정위가 내용 실현이 담보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에 달을 놓는다. 예산이 얼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확정성, 불가정력, 불가변력. 불가정력에 다툴 수 없는 거죠.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심판의 기간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불가변력적인 행정행위의 특수성입니다. 행정행위 구제제도의 특수. 행정행위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구제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쟁송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그러나 여러분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손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만은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심판 대리권 문제로 행정사는 이제 이런 앞으로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 또 헌법 23조에 규정된 손실보상 업무, 토지보상 업무.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사와 행정쟁송 문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지금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 자, 행정심판이라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나 우리가 행정소송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쟁송 전반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행정심판 이후에 행정소송도 가야 할 때 안내까지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이런 점 이렇게 한다는 걸. 그러나 재판서 소장을 쓴다든가 하는 건 우리가 또 쓰면 안 되죠.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에는 우리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는 제도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임의적 행정심판주의가 원칙입니다. 그건 뭐냐? 행정심판을 먼저 해가지고 행정소송 가도 되고 또 행정소송에 바로 가도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나 이제 특별법상 공무원 징계라든가 토지 보상, 수용 재결, 노동위원회 결정, 각종 세법상의 처분, 또 이제 음주운전 등 이런 것은 바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서 행정사 실습 교육을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어느 때는 한 30~40명씩 도왔습니다. 간 데가 꼭 있어요. 몇 군데. 행정법원, 서초구에 있으니까 양재동에, 또 서초구청의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 이제 제가 출입국 업무를 최초로 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꼭 세 군데는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법원에 가니까요.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동영상이냐. 사람이 술을 잔뜩 먹었어요. 먹어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처음에 이제 되게 어디다 해가지고 요금을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약정한 것보다도 훨씬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 돈 좀 더 내라. 저 차주는 아니 난 돈 더 못 주겠다. 둘이 옥신각신 싸웠어요. 차 안에서 싸우다가 운전기사가 화가 나니까 그냥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차주가 운전대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아봤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딱 봐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취소기준이 나와버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도로교통법상 취소기준이 어떻습니까? 취소기준이 그때 당시에 0.12 이상입니다. 지금은 0.08 이상이죠?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더 지금. 정지 기준도 뭐 0.8, 0.8에서 0.55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 취소 기준이 훨씬 넘었어요.
취소이 넘다 보니까 운전면허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하니까 이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와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행정심판 거쳤는데 행정심판에서 해보니까 쳤어요. 왜? 행정심판 가서 대리권이 없다 보니까 가서 증거 제출도 못하고 변론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서 거기서는 이제 증거를 잘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기사 찾아갔죠. 그 기사를 찾아갔죠. 뭐. 내가 한 발짝도 여기서 운전을 안 했다. 안 했다는 것만 입증해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지혜롭게 거기서 그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 자리를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거. 그게 이제 법원에 제출이 돼가지고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승소했어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다시 취소한다. 이제 청구 취지에 행정심판서 행정소송사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청구 취지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뛰면서 기뻐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 소송하는 것도 몇 번 보여줘서 저희들이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판사들이 잘 우리 행정사들을 예우를 잘해주더라고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사들이 법원하고도 잘 좋은 관계를 항상 가져야 된다. 또 이제 법관들이나 변호사들하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행정사로서 먼저 최고의 법률가로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위상을 길러야 된다. 그냥 오다가 또 서초구청에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가봤어요. 그런데 뭐 사람이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근데 팀장이 이제 저희들이 하도 인원이 많이 가니까 한 30명 가니까 강당에다 모아놓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동차 등록 사업 이거 전부 우리 행정사가 가지고 오지 않고 딴 데서 다 가져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막 30건, 10건도 가지고 뭐 20건도 가지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은 2, 30건까지 가져오는데 평균 3만 원씩 잡고도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이 되지 않아요. 이걸 다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들이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정사로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행정심판 대리권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대리권이 이제 중앙행정심판법 제18조 3항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는데 우리 18조는 행정사는 행정위원회 허가를 행정심판위원회 허가를 얻어서 대리인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빨리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다음에 행정심판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취소심판, 무효확인, 의무이행심판 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기관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애워둬야 돼요. 사실. 천재지변 전쟁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규정은 불가변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행정사 업무를 실제 할 때 저는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기간이 다 지나가요.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걸 처리해서 자신 있으면 받아서 처리해도 돼요. 그러나 2, 3일 내에 그걸 법률 검토도 하고 또 행정심판 작성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 접수도 하고 해야 하려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역으로 왜 그렇게 못 해주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간을 잘 보고 이제 행정처분 서가 날라오면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을 보자고 그래야 돼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냐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위원회 적격 이건 중앙행정심판에 또 우리 이런 것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서 쓰는 당사 적격 정부 지정구 이건 행정심판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한 10분 쉬시고 이제 다음에 행정사의 제도와 행정사 법의 그 중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둘째 시간 행정사 제도의 변화 및 행정사법 연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아까 우리 대한행정사회 교육연수원장 이제 원장님께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고 주요한 부분들을 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또 제 교재도 있죠. 여러분 제 교재도 보셨죠? 지금 받으셨죠? 교재도 제가 이제 행정사 법령제도 이 부분은 제가 집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교재 편찬위원으로 맨 뒷면에 표지에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편찬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예,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법 개정 주요 내용도 아까 이제 그 원장님이 대충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략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사 법인제도가 새로 생겼다. 3명 이상의 행정사 구성으로 하면 전에는 행정사 법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법 개정으로 이제 행정사 법인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행정사 법인이 한 514개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가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니까. 우리가 아직 없었다는 건 좀 미흡한 거죠. 왜냐하면 전문 자격사단체가 다 법인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로펌, 그렇죠? 공인사, 중개사, 중개법인이 있더라고요. 세무법인, 노무법인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사 법인 이번엔 당연히 있어야 될 걸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대한행정사회로 통합이 돼서 설립됐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는 앞으로는 개업을 하려면 의무 가입이 돼야 합니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대한행정사로.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의무 가입이 되지 않으면 행정사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행정사의 퇴직 1년 전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 수임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사 교육 강화, 연수교육은 2년마다 16시간씩 이렇게 하도록 행정사법 25조, 시행령 23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사 종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국회에 통과돼서 시행령, 국무회의를 통과돼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이제 시행 규칙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0일자로 전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이제 행정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사의 이제 준수 사항 행정사법 21조에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의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불가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행정사법 2조 1항 5호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이건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됐는데 2021년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6월 10일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을 보면은 이제 그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이렇게 시행령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우리 행정사로서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가 또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위상도 더 강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행정사법 1조의 내용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제도를 확립해서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행정사 임무도 지금 2조에 규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임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가 없다. 이제 이 규정이 문제예요. 다른 법률에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아까 제가 계약서를 쓸 때 다른 법률에 제한된, 만약에 못 써도 된 거는 우리가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을 하다. 이건 이제 참고로 위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행정사 위임을 받았을 때 위임계약서라고 이렇게 고쳐 썼습니다. 위임계약서. 어떤 분들은 뭐 도급계약서,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계약서라고 그렇게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위임, 우리 행정사법이 위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법을 따라야죠. 그래서 위임계약서. 그래가지고 저는 갑을 이런 말로 뺐습니다. 종전은 계약서 쓰면 갑은 누구, 을은 누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임인, 수임인. 위임인은 국민이 되죠. 수임은 행정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적사항 쓰고 그러면 됩니다. 또 위임사항, 수임사항, 또 위임과 수임인의 권리 의무 사항. 위임을 했다 해서 위임인이 아무 자료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행정사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 또 보수 규정 문제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임계약서를 쓰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진정, 건의, 질의, 이제 이의신청 등 이거는 시행령에 이렇게 진정, 건의, 질의 이런 것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또 민원 행정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울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행정사 법령제도 총괄적으로 하고 나서 바로 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시판 문제, 또 민원행정 문제, 계약, 인허가, 또 법인 설립, 손실보상, 토지보상, 또 사실조사 업무, 또 국가유공자 업무, 출입관리 업무 다양하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제 강의를 잘 이해하시고 들어두시면은 다른 과목의 이해도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들이 부동산 시세 확인서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왜 공인중개사 해야 될 일을 행정사 가느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행정에 관해서 거기 사실 시세 확인서를 받는 건 행정사들이 받아가지고 또 고객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것은 번역 행정을 하는 것이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우리는 대행이라는 게 이게 좀 제출을 해서 대행해 준다. 다만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할 경우는 정부 신고 등에 이때는 대리란 말 썼잖아요. 인허가 대리. 저도 법인 설립 인허가 이런 거 대리해 줬습니다. 대리권을 갖고. 대리권이라는 건 뭡니까? 민법상.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 이거죠. 대리인, 행위는 다 법률행위는 하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에 대한 문제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행정심판의 대리권이 아직 규정이 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허가를 신청한 데까지는 대리를 해줬는데 만약에 인허가를 안 해줬다 행정기관에서. 그거는 여러분 뭡니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행정행위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작위잖아요. 인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이제 법률행위에서는 자기 부작위가 많이 납니다. 자기는 자기가 직접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고 부작위는 안 해주는 것으로서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무 유기를 했다든가. 그렇죠? 해야 될 일을 유기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위 문제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작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때는 대리권,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할 때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 우리가 빨리 그 대리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관계 법령, 행정상담 또는 자문에 응한 응답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저는 행정 컨설팅이라는 용어로도 항상 많이 씁니다. 요즘에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제일 각광받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변호사들도 컨설팅이라는 말을 쓰고 공인중개사들도 컨설팅이라는 말 많이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상담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종합적으로 상담학과 관련해서 심리학과 관련해서 해드릴 겁니다. 법령에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교통사고 사실조사 및 민간조사권 이런 부여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사도 우리가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에 관한 거는. 자, 그러면 행정사의 실제 업무 영역 기본 소양교육 시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금방 내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있죠. 기록별 행정심판, 권리구제, 사실조사, 또 교통사고조사, 부동산 등 손실보상, 신고 및 자동차 등록, 법인 설립 등 인허가, 권리의무 계약 민원 행정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사들이 하고 있다마니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사의 기본 윤리와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행정사 법상 있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알아야 될 기본 윤리와 자세. 저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시군구 교육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회의에 제가 많이 참석을 할 때마다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기본 자세와 윤리 문제에 대해서 좀 강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행정사들이 윤리적으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행정사들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 자세 문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행정사 법상 알아야 될 윤리와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자, 행정사는 행정사의 품위를 해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전문 자격사로서 긍지를 갖고 행정적 권위를 갖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 행정의 최고의 법률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 전문 자격사들이 우리 어벽을 침해한다 얘기도 못합니다. 행정사들이 최고의 전문가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 행정사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 행정사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 편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행정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으로 처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법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야 된다. 행정사는 상호간의 신의와 우애를 존중하고 예의를 존중한다. 의사전달, 상담력, 신뢰성. 내 항상 신뢰성, 믿음을 줘야 되는 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사는 아주 만능해야 되겠더라고요. 행정에 관한 법률도 알아야겠지만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고객이 오면 상담도 잘해줘야 돼요. 고객한테 막 퉁명스럽게 얘기한다거나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정말 친절하게 하면서 내일같이 생각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가지고 왔다. 어떻게 철저히 잘하지 왜 이러느냐. 만약에 그런 일, 물론 우리 행정사님들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영업을 못해서 안타깝느냐. 우선 동정해주는. 그렇죠? 내가 그 일을 당했어도 나도 마음이 아프겠다. 그건 심리학에서는 아이덴티파이, 동일시원칙이죠. 이렇게 하면서 동정하면서 해주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리고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됩니다. 절대로 허풍을 치거나 내가 꼭 해준다. 해준다 했다 못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 그러나 신뢰성을 주려면 최고의 실력이 있다. 또 믿음도 간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맡기겠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행정사님들은 공직자 출신도 많고 또 시험 봐서 어렵게 들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교적 신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신뢰를 주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행정 분야 전문가로서의 문화적 소양과 가치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사회문화에 적응하는 다양한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 사회 속에서 인간은 숨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여러 가지 각 분야를 다 잘 알고 상담해 주면 좋다. 행정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 습득 위해서 행정 전문 법률가가 돼야 한다. 또 상호 존중 계획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이게 뭐 제가 항상 3S 리더십 또 자신 섬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한다. 절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행정사와 윤리 업무영, 우리 행정사 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이제 윤리와 업무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법 제3조에 보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한다. 업을 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3조 자문에 관한 대리, 행정처분에 관한 대리 행위. 또 이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다른 사람도 우리 행정사 명칭을 사용해도 안 되죠. 그렇죠? 또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업정지, 취소구제, 운전면허 취소구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또 한 60, 150회 가야 된다는데 650회 행정법이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렇죠? 수천 개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환경 분쟁 문제도 지난번에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도 가봤었는데 그 전부 그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사들이 그렇게 깊이 관여를 못하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환경 문제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때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축사가 있는데 축사에서 옆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소음이 많이 들려오면은 소들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문제만 가지고 이제 축사에서 아파트 그 건설업자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소음을 없애달라 진정을 하고 또 환경 분쟁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또 오래 하고 또 그런 축사 옆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축사에서 바람이 불면 혹독한 냄새들이 다 날라온다. 그럼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는 역으로 또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주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우리가 행정사들은 이렇게 사회 문제, 다양한 문제까지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행정사가 할 수 없는 경우, 타자격사와 관련된 업무, 예를 들면 이런 건 소송 업무나 등기 업무, 부동산 중개 업무, 조세 관련 신고 업무. 그러나 여러분,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개인이 국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한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송도 자기가 혼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등기도 자기가 가서 그냥 신고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송도 당사자끼리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좀 실수를 하고 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맡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이런 업무도 수행할 때도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업무를 잘 상담해서 잘 의견도 제시해주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 소송 수행 담당 업무를 공직에 있을 때 해봤습니다. 법률을 전공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소송 수행 담당관 임명을 해주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공직자들이 변호사 자격이 없어서 공직자들이 또 나가서 그 기관을 대표한 소송 대리를 해요. 소장도 써내고 저도 소장도 써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행정사와 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보니까 법률 이런 문제도 해본 것이 또 경매 신청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국가기관에 이런 관련된 업무였기 때문에 대출을 안 갚다 보니까 이제 경매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제가 이제 소송으로 이런 거를 경매 신청에 대한 것도 담당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로 아셔서 오늘 항상 행정사는 만능의 법률가가 돼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1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게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 행사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불성실하게 안 되잖아요. 업무 위임을 받았을 때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또 이제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의성이 있어서 일부러 뭐 그냥 저 손해를 줬다든가 그럼 반드시 그건 져야죠. 과실은 또 중과실이 되게 이제 법적으로 할 때는 이제 경미한 이거 모르고 그냥 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대한 과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런 과실은 또 손해배상 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지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이 위임을 거부한 행위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 처리할 때 처음에 출입국 관련은 뭐 전혀 모르는데 제가 참 행정사 개업을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내가 해외 출장을 갔거나 또 이제 어디 아파서 무슨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또 뭐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랬다 모르는데 몰라서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는 받아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우리 행정사들한테 잘하는 분한테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건 알선이라고 보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업을 알선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저기 행정사 업무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이것은 아주 그냥 이상의 그 브로커처럼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행정사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한테 더 고객을 위해서 인계준 것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참고로 그걸 아시면 됩니다. 또 이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업무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실제 당해봤어요. 학교폭력 업무를 처음에는 참 별 업무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학교폭력 업무. 그런데 이제 가해 학생 부모가 또 피해 학생 부모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피해 학생 부모가 먼저 나한테 해서 억울하다고 와서 하소연을 왔는데 가해 학생 부모가 또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의한다면 받아도 돼요. 두 사람이 그래 같이 해달라. 근데 그때는 이제 서로 합의도 하고 좋게 조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서로 상대방 입장이 다른데 그렇게 같이 동의한다는 건 어렵죠. 현실에서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행정사법 또 내용의 비밀 엄수 업무 처리. 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실제 업무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 전화상으로도 여러분 잘못하면 안 돼요. 전화상으로도 잘못하면은 그게 아주 그냥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여러분 업무 처리하다가 고객들의 생년월일 요즘에 생년월일로 씁니다만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렇게 알게 필요한 경우가 또 주민등록도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 때 주민등록번호를 누구한테 알려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이제 만약에 알려주더라도 서로 동의를 받아서 이건 알려줘도 되느냐 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알려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이건 조심해야 한다. 업무 처리부에 작성을 해야 한다. 업무 처리 1년 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위임받은 주소와 성명, 또 위임인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제가 서초구청 관내 서초 그 법원 앞에 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7월 달쯤이면은 업무 처리를 내라 하고 공문들이 와요. 보면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업무 처리부를 내달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그걸 막 과거 찾아서 하려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써놔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쓸 때 하나하나 이제 그 아까 여기에 1년 번호 뭐 쓰고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이제 보수액 같은 것도 써야 되는데 주소와 성명 여기도 이제 정보가 이것도 절대로 어디다가 이제 이 비밀
잘못하면은 안 되죠. 어디 누설하거나.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시건 장치를 이런 거는 업무 처리부는 철저히 해둬야 됩니다. 사무실에다가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25조의 이 행정사 법인 설립, 신설, 3명 이상 행정사, 또 대한행정사의 법인 설립, 요건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법인 제도가 이제 이번에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됐다. 그래서 벌써 우리 법인이 이제 설립된 우리 행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데 보면 다른 자격사는 다 법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는 당연한 거 이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행정사회 설립 의무 가입 조항, 행정사회 반드시 이제 단일 행정사로 통합된 행정사로 대한행정사로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정사님들이 이제 단일 행정사가 더욱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전부 등록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또 등록을 안 하면은 행정사 할 수도 없습니다.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일본 행정사협회도 가보니까 거기에도 가서 연구를 저는 철저히 하는 성격이 있어서 더구나 저는 이제 법정대학 교수로 했기 때문에 하나만 꼼꼼하게 팝니다. 논문 쓰듯이. 다 자료도 수집하고 뭐 하나하나 자료 보고. 그러니까 같이 간 분들이 이렇게 그냥 자료를 다 수집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뭐 남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철저히 연구하려고. 그래서 그걸 다 논문을 써서 제가 국회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국회의원들도 오고 국회 입법 공무원들 우리 행정사 자격을 받기 때문에 발표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또 행정사 입법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근데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14개의 법인이 있더라. 정말 대단한 걸 봤습니다. 그 법인들이 굉장히 일본은 행정사 위상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마 행정기관의 업무를 최고의 법률가에서 하기 때문에 일본의 행정사들은 굉장히 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행정사 중에 우리 한국에 와서 크게 아니 우리 한국 방송에 TV 방송에 아주 보도된 경우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냐. 고위직에 있다가 나와서 처음에 행정사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가 외롭다고. 과거 고위직에 다 있었어도 행정사 차리면 사무실에서 이제 고객이 오면은 커피도 타줘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직원들을 두고 할 때는 또 직원들이 하지만 청소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분이 또 중간중간 연주도 했어요. 색소폰 연주. 그래서 자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공부도 하고 행정사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정사를 일으켰다고 나왔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아코디언 연주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더 외로움을 어느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아코디언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서에도 맞고 우리 가곡 가요도 아코디언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일본 행정사가 그렇게 해서 그걸 극복했어요. 그럼 지금은 일본에서 최고의 행정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업무도 잘하는 행정사. 다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행정사회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로 통합이 됐습니다. 정말 6월 10일 새로 통합이 됐어요. 저는 정말 새로 출범하는 이제 출범하는 날 6월 10일 이제 이사회도 이사로서 참석을 했고 또 이제 국방 컨벤션 화랑홀에서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오후에 출범식 및 신임회장 취임식이 있었는데 감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달리 협회를 달렸던 협회원들이 다 함께 모였고 그렇죠? 또 정부 행정기관의 각 기관장들이 화환도 보내왔고 사회단체 각 단체장들이 화환도 보내왔고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적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3S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로서 우리 자신도 중요하고 자신의 건강관리, 외로움관리, 자신의 지식관리, 실력관리도 잘해야 되고 서번트 리더로서의 남을 위한 상대방의 섬기고 봉사하고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슈퍼 리더로서의 협력적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이걸 어디나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대한행사에 하나로 된 대한행사에 협력적 자세로 서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교육받고 등록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행정사로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한다면 국가 어떤 자격사 단체보다도 행정사 저희가 최고의 전문 자격사 단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힘을 모으십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행정사 법령상 업무 실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실무 교육이기 때문에 행정사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격을 취득하면은 어때요? 실무 교육 기본 소양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실례를 들면 2013년도 저는 공직 경력으로다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행정사 합격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자격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물론 시험 합격자는 뭐 합격자고 당연히 그러지. 이제 저희들 공직자에도 합격증과 함께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2013년도 이제 12월경에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2014년도 2월 달에 실무교육, 기본소양교육 그때 당시 한 달 동안 받았습니다. 기본소양 1주간, 3주간은 이제 4시간 교육받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실습,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행정사 사무실도 갔습니다. 받고 나니까 이제 저는 주소지관할 광역시도 단체장으로부터 수료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고 행정사 업무 신고를 했습니다. 업무 신고할 때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 뭐 사무실에 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초구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법원 앞에 서초구청에 업무 신고를 하니까 바로 나와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업무를 하는 경우인데 사업자 등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인데 더구나 절차는 다 제대로 밟아야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됩니다. 근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때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전문 자격사 단체는 다 일반 사업자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로 하는데 처음에 혹시 이제 간이 사업자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걸 잘 이제 가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고 아직 뭐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히 간이 사업자로 해달라고 또 사정을 하면 또 뭐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일반 사업자로 해도 큰 뭐는 없죠. 그러나 이제 수익이 많아질 때는 일반 사업자로 할 때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7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죠. 또 1월 달하고 하고 또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몇 천만 원 이상은 뭐 또 10% 부가가치세를 다 내야 되고. 근데 이 간이사업자는 그 저 기준 이하는 이제 세금이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저는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내면 좋죠. 적게 벌어서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벌어서 세금을 안 내는 것보다도 아니 1억 벌어서 1,000만 원 세금 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세를 가지면 된다. 그러니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을 저도 이제 이것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기관으로 되는데 출입국 대행기관은 출입국 업무할 때는 대행기관 신분증이 있어야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나 가서 일하는데 편리합니다. 저도 받아놨습니다. 제가 처음 출입국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꽤 돈도 비싸더라고요. 120만 원이나 주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한 4시간씩 해가지고 몇 주간 한 3개월을 받았어요. 그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받아서 요즘에 출입국 관련 업무는 상당히 그 서로 단톡방도 운영하고 굉장히 그 다문화 행정인가요? 아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입국 관련 업무가 나와서 있는데 대림동에는 중국 동포들이 많아요. 중국 동포 상대할 때는 또 대림동에 가서 이렇게 우리 행정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고려인 동포, 러시아 그쪽은 또 이제 동대문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련 대행기관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행정사에 반드시 행정사 등록을 해야 한다. 전에 8개 협회는 나눠줬을 때는 행정사 등록을 안 해도 행정사 업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상담 계약도 잘해서 행정사 업무 처리부까지 해서 하면 행정사 업무를 다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절차를 잘 밟아서 여러분 행정사로서 실제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을 받고
이런 업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실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이게 뭐 꼭 이게 100% 맞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인허가 대리 업무 토지보증 그 뭐 부동산 재개발이나 이런 데 하는 게 뭐 좋겠죠. 그렇죠? 또 이제 행정심판 전성도 법원이나 저는 이제 법원 앞에 내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이런 중심으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 국가유공자는 국방부 군주둔 지역이라든가 또 운전부는 경찰관서 근교라든가 뭐 출입관리는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인동포, 대림동, 뭐 고려동포, 동대문 또 출입국 외국인청 이런 것 근거에서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온라인 시대인데 여러분 꼭 이대로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우리 사무실 5층에 있습니다. 법원 앞에. 그럼 변호사들이 쓰는 사무실을 제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변호사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관급도 와 있고 군의 아주 고급 연구원장계도 와 있고 행정기관의 국장급 정말 다양하게 와서 또 교사로 한 34년 있던 교직에 있던 사람들 공인중개사에 가진 사람들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5층에 있어도 온라인 네이버나 요즘에 온라인을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활용합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행정사를 많이 알리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제가 박완신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강의 내용도 나가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 외롭지 않도록 음악 프로그램도 나가고 제가 이제 시, 낭송도 시도 이렇게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해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업무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요즘에 스마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는 그건 장소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무슨 장소 세계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로만 아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 법령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근거법을 꼭 찾으라 이래서 얘기입니다. 제가 출입국 관련 업무할 때 출입관련법, 국적법 반드시 먼저 그걸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국가보훈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보험보상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부터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구제할 때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도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업정지 처분 구제도 많이 해봤어요.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뛰어왔어요. 이게 영업이 굉장히 잘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시대였으니까 갑자기 그 자기가 뭐 청소년들 받아서 맥주 한 잔 팔았다고 그게 영업 정지당해 버렸대 3개월을.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그럼 했느냐 했더니 미성년자인데 성년처럼 해가지고 신분증을 위조하고 신분을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보냈다 이거죠. 성년인 척하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거 청소년도 나쁘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이 그렇게 해서 그걸 들여보는데 그게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것도 여러분 우리 행정사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신분증을 정확하게 국가에서 믿는 신분증을 영업자들도 알아야 돼요. 그거 뭐냐?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그렇죠? 여권. 이 신분증 국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누구 봐도 그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위조했다면 위조한 사람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이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걸 보고 들여보냈다는 건 그건 잘못이죠. 그렇죠? 왜 주민등록증도 안 보고 면허증도 안 보고 여권이라든가 이런 신분증을 보고 성년을 확인하고 들어보내서 문제.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인도 잘해야 돼요. 학교폭력은 뭐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 또 이제 건축, 불법 건축물, 건축법. 저는 불법 건축물에 관한 이런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불법 건축.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뭐 7천만 원 그 돈 내라고 나왔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다 해서 한번 다시
진정서 뭐 이런 거 다 써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저 건축 주에 대해서 그렇다고 불법한 걸 뭐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고 해서 써냈더니 이게 좀 감축이 됐어요. 약간 감축이 돼도 좋아하더라고요. 부동산 손실보상, 헌법 제23조에 근거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이런 업무도 이제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공시가격 조정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아파트 동대표들하고 해가지고 이건 약간 조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처음에는 의견서를 내고 그 다음엔 또 이의신청 내고 이의신청에서 안 되면 행정심판을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알아야 한다. 인허가 대리 업무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인 설립허가 또 이제 환경 분쟁 조정 업무 또 이제 자동차 등록 업무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등록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다른데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뺏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들도 이걸 많이 해야 될 일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또 이제 층간소음법에 따른 환경 문제, 사회복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전부 알고 이제 우선 관련법을 찾아야 한다. 업무가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음주운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로 제시하니까 이거는 또 뭐 행정심판할 때 음주운전 문제 할 때 했고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혈중 알코올 농도 그 취소 기준 정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일찍 오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40분까지 이제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40분 이후에 다른 또 우리 설명이 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맞춰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국민 상담 컨설팅 이게 중요하다. 행정사와 컨설팅의 필요성. 이건 행정사법 2조 6항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걸 행정 컨설팅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 지도사죠. 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는데도 그 마케팅 또는 경영 컨설팅, 행정 컨설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기업체 가서 진단 지도도 할 때 기업체 장들 또는 직원들 상담을 잘해서 그걸 지도 조직관리 문제가 잘못되느냐, 인사관리가 잘못되느냐, 우리 행정학적인 문제, 재무관리가 잘못되느냐, 또 경영학적인 문제, 마케팅이 잘 되느냐, 생산관리가 잘 되느냐 이런 것도 알아봐야 합니다. 소비자의 관계가 어떤가? 자, 그러면 우리 행정사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학과 경영학의 다른 점이 뭡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석사과정 볼 때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었고 아래층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어요. 배우는 게 똑같아요. 우리는 행정조직론 그러면 경영대학원에서는 조직관리론. 우리는 인사행정론 그러면 거기는 인사관리론. 우리는 재무관리론 하면 재무행정론 하면 거기는 재무관리론 그래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행정학은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또 경영학은 사기업의 적용.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사기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교육학에서는 교육행정이라는 말을 쓰지 교육경영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교육학에서는. 왜냐면 교육의 행정적인 것. 사실 국립학교, 국공립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이라고 쓰다 보니까 사립학교도 이제 그렇게 행정적인. 이 행정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경영학적인 개념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세일즈 외교한다 그러잖아요. 세일즈 외교. 바로 경영학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담 컨설팅 문제도 잘해야 된다. 저는 이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한 10,000여 명 모인 기업체 진단 지도도 했습니다. 화학성분. 제가 거기는 중국에 하니까 기업이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안에 별게 호텔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점심 먹으면 호텔에서 나가 그건 사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직원이 많으냐? 6,000명이면 되겠다. 다 그래버렸어요. 실제 진단서 써일 때도 그렇게 했어요. 설설 놀고 있더라고요. 물론 공산주의 국가는 기업체 직원들이 별로 일 안 하고 놀고 막 그렇게 하고 똑같이 월급 받으니까 그렇죠? 하고 있어요. 자기 줄여라. 경영 원리를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20개성 돌아다니면서 성장 시장, 관료들 많고 경영정보, 경영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세요. 교육학에서는 열심히 들어도 30~40%밖에 기억 못한대요. 노트하면서 들으면 70~80% 기억한대요. 그러나 생활에 실제 실천하면 100%, 90% 기억한대요. 여러분 실천하면 100%, 90%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로서 실무하면 오늘 우리가 저한테 내용을 들었던 내용들을 바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는 이런 컨설팅 문제도 알아야 된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컨설팅의 정의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술적 촉진해서 이제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와 조직을 이제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 서비스다. 우리 행정사도 이제 고객을 지원하는 전문 자문 서비스가 잘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잘 알고 이런 때도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정보통신기술 ICT,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술, 나노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컨설팅 역량, 기법을 잘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잘 알아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인공지능이 뭐 작품도 작곡을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알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국민 편익상담 설득 컨설팅 기법.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은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로고스, 논리가 정해내야 되고 풍부한 해당 분야 정보와 전문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파토스는 감성에 호소해야 된다. 감성적 동의실을 해야 된다. 에토스는 진실한 성품, 신뢰성을 줘야 된다. 설득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것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여러분 혁신 경영을 이끄는데 중요한 자세입니다. 행정사로서 혁신 경영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ICT 시대, 무인정보와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여러분들이 행정사로서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국가 최고 전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1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이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국가 정보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경영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섬김의 자세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행정사로서 기본 소양교육 첫 시간 법령 제도 이해에 관해서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잘 들으셔서 제가 화면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제 각 과목도 여러분들 잘 참여하셔서 마지막 실습까지 잘 참여하셔서 여러분 꼭 훌륭한 행정사로서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40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우리 협회에서 다시 이제 우리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또 전달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고 여러분 식사 시간은 지장이 없도록 좀 이렇게 일찍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